오늘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리터당 1,934원으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2,022원까지 치솟았죠. 게다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굴리는 핵심 원료 나프타마저 공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석유 가격을 동결하고 휴전까지 성사시켰는데도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와 나프타 부족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휴전이 성립됐는데도 주유소 기름값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부터 살펴봅시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정부는 사우디, 미국, UAE, 브라질, 호주, 콩고, 가본 등 5개 대양 6개 대주에 걸쳐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는 6천만 배럴을 확보하고 비상 대비로 쌓아둔 비축유까지 꺼내 이번 주 중 800만 배럴을 정유사로 공급하기로 했죠.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90만 배럴이니 5월까지는 평소의 60에서 70% 수준은 어떻게든 채운 겁니다. 유가는 떨어졌고 기름도 일부 확보했지만 오늘도 주유소 가격은 오름세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휴전을 했지만 바닷길이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통로를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오는 배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전쟁 전 하루에 135척이 자유롭게 오갔던 길이 이제는 단 15척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란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럴 당일 달러의 통행료까지 내야 합니다. 결국 휴전이라는 이름표만 붙었을 뿐 실제 바닷길의 열쇠는 여전히 다른 손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원유 가격이 내렸어도 운송 비용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서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배까지 전부 예약이 밀렸고 배가 부족하니 운임이 50에서 80%까지 뛰었습니다. 유가가 내려도 물류비가 오르니 실제 주유소 가격에는 영향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유소 탱크에 아직 비싼 기름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주유소에는 열흘에서 보름 전 들여온 기름이 있는데 그때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 기름을 다 팔고 나야 새로 들여온 싸고 저렴한 기름으로 교체되니 유가가 급락해도 실제 주유소 가격은 2에서 2, 3주 정도 지나야 겨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했는데 왜 주유소 가격은 더 높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도매 가격의 상한선일 뿐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운영비, 인건비, 카드 수수료 같은 유통비용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는 가격은 도매 가격 최고 상한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프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프타는 원유에서 가공되는 핵심 원료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벽 페인트, 옷의 합성 섬유까지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 나프타가 없으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프타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나프타의 45%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그중 77%가 중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수입의 대부분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터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를 일시 허용해 4월 11일까지 27,000톤을 확보했지만 이는 한 달 소비량의 겨우 3에서 4일치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재가 다시 시작되니 러시아산 나프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유에서 나프타를 자체 생산하고 일부 수입해 4월 필요량의 80%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LG화학 여수 NCC 20장은 3월 23일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나프타를 쪼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공장인데
원료가 없어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은 정비 일정을 3주나 앞당겨 공장을 닫았고 몇몇 NCC도 일부 공정을 멈췄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확보량의 80%에도 가격 폭등 문제가 겹치면서 대기업조차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위기는 결국 일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나프타를 회용주사기, 수액백 같은 의료용품에 먼저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물건이니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식품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라면 봉지, 과자 포장, 음료수 페트병 모두 나프타에서 나오는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의료용보다 후순위가 되면서 농심 포장재 계열사인 율촌화학은 석 달치 비축분이 한 달치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계자는 설령 오늘 종전이 돼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원료 부족 보리고개가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약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포지, 시럽병 역시 나프타 기반 제품이어서 공급이 흔들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매장까지 생겼죠.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 인테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다 쓴 폐비닐을 모아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것이죠. 나프타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보통 종량제 봉투를 만들려면 나프타에서 뽑은 폴리에틸렌이 필요하지만 인테크는 농업용 하우스 필름, 공장 폐포장 비닐, 축산용 비닐 등 폐비닐로 대체합니다. 바싹 쓴 비닐을 재생해 봉투로 만드는 방식이죠.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인테크가 2015년부터 10년 넘게 갈고 닦아온 기술이라는 겁니다. 현재 연간 200톤의 재생 원료를 가공해 300톤의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폐비닐 100%로 봉투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품질도 뛰어나 나프타 원료로 만든 봉투보다 더 튼튼하고 원료도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폐비닐이 35,000톤이니 원료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종량제 봉투를 모두 나프타 원료로 만들면 1년에 750억 원이 들지만 인테크 방식으로 재생 원료를 쓰면 520억 원, 즉 23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더 좋고 비용은 낮고 원료는 넘치는데 문제는 판매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전국 220여 개 시군구 중 겨우 10곳 남짓이 인테크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입찰 제도의 한계 때문에 특허 기술이나 친환경 원료 사용에 점수가 부여되지 않아 경쟁에서 밀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유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죠. 도시가 곧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 속 플라스틱이 나프타 원료가 된다는 발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다시 나프타로 되돌린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플라스틱은 나프타를 쪼개 에틸렌 같은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이 조각들을 길게 이어붙여 생산합니다. 즉, 거꾸로 플라스틱을 잘게 분해하면 원래 나프타로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분해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라스틱을 불로 태우는데 이 경우 다이옥신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도시 유전은 다릅니다. 세라믹 볼이라는 특수 구슬의 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300도 미만 온도로 플라스틱 분자를 끊습니다. 쉽게 말해 불로 태우는 대신 진동으로 분해하는 방식이죠. 덕분에 다이옥신도 유해가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혼합 폐기물에서도 플라스틱만 골라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분류할 필요 없이 섞인 상태로 넣어도 플라스틱만 나프타로 되돌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은 플라스틱을 분해해 기름 비슷한 액체를 만든 뒤 정유 공장에서 한 번 더 가공해야 나프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유전은 자체 설비만으로 바로 나프타 수준의 재생 원료를 생산합니다. 이 기술로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고 영국과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는 리터당 $2에 재생 나프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 공장은
연간 폐플라스틱 6,500톤을 처리해 540만의 재생원료를 뽑아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ISCC 플러스 국제 인증까지 받았으니 글로벌 기준 친환경 원료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 패드코가 투자 결정을 내렸고 영국 사비엔 테크놀로지와 기술 제휴를 맺었으며 글로벌 원자재 거래 기업 트라피구라와는 재생원료유 구매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엑슨모빌 같은 전통 석유 공룡도 미국 텍사스 베이타운과 보트에 약 2,800억 원을 투자해 2016년 가동, 2027년까지 전 세계에서 연간 45만 톤의 재활용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석유를 캐서 파는 회사가 이제는 쓰레기에서 원료를 되살리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거는 시대입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에 1조 800억 원을 들여 축구장 22개 크기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짓고 있으며 완공되면 매년 3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여수에서 재활용 나프타를 정유 공정에 직접 투입하는 실험을 시작했고 LG화학은 충남 당진의 열분에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울산 공장을 재활용 전용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여수 중심으로 수거부터 나프타 생산까지 순환 경제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물론 원료 확보 경쟁도 치열합니다. 분리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지자체가 선별업체에 넘기고 선별업체가 재활용 기업에 판매합니다. 대기업들은 이 선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원료를 확보합니다. LG화학은 안산시와 직접 협약을 맺었고 SK는 화성시 CJ대한통운과 수거부터 생산까지 연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쓰면서 재활용 기업들은 원료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잘 선별된 플라스틱이 아니라면 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깨끗하게 분리된 폐플라스틱은 수율 40에서 60%, 제대로 선별되지 않으면 30% 이하로 뚝 떨어지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페트병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헹군 후 분리수거함에 넣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재생자원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산업 경쟁력까지 연결된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번 위기는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중동 바닷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기술과 투자,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속도입니다. 검증 체계를 정비하고 비축 구조를 만들며 재활용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버리는 한 개의 페트병이 바로 그 위대한 출발점입니다.